뉴스의 새로운 기준. 김종대 뉴스업. 저는 오늘 삼성 회장직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지난날의 허물을 모두 제가 떠안고 가겠습니다. 이 회장께서는 누락된 세금 등을 모두 납부한 후 남는 돈을 회장이나 가족을 위해 쓰지는 않겠다고 하면서 유익한 일에 쓸 수 있는 방도를 찾아보자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대의 뉴스업 김종대입니다. 2007년에 삼성 비자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 이건희 당시 삼성전자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발표하는 음성입니다. 그리고 이학수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이 사회 환원에 대해 약속하는 목소리도 들으셨어요. 이게 벌써 13년 전입니다. 오늘 삼성 이건희 회장의 유가족이 상속세 납부와 함께 사회 공헌에 대한 계획 발표했죠. 13년 만에 지킨 사회 환원 약속. 이 뉴스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부터 시작합니다. 나쁜 일은 일어나기 마련. 좋은 일이 일어나려면 정신줄 번쩍. 병들지 않은 건강한 뉴스, 건강한 대화. 몸에 좋은 것 뉴스 생로 병사의 비밀.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을 시작합니다. 뉴스뱅가 김민아 시사평론가, 뉴스화상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오프닝에서 들으셨는데 죽은 자와 산 자로 이어지는 13년간에 이어지는 사회 환원 약속. 이거 빙하가 준비하셨죠? 그렇습니다. 이건희 유산 기부 뉴스의 비밀. 그래서 지배구조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인데요. 아하. 이 삼성 일가가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에 따른 상속세 납부 계획을 밝힌 것인데, 예. 뭐 고가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기증한다 이렇게 해서 여러모로 화제죠. 이게 어디까지 얘기가 이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참 이게 지배구조까지 연결이 되니까 아주 오늘 초미의 관심사예요. 자, 발표를 보니까 기부를 많이 한다고 그러나요? 그렇죠. 개인 소장해온 미술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모두 한 1만 1천여 건 그리고 2만 3천여 점 이것을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에 기증을 한다는 건데요. 와. 여기에는 국보 216호인 겸재정선의 인왕 재색도 네. 그리고 보물 1393호인 단원 김홍도의 추성 부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예. 그 외에 뭐 김한기 화백의 여인들과 항아리, 이중석 화백의 황소 이런 한국의 근대 미술 대표 작가들의 작품 포함해서 예. 모네의 수련이 있는 연못, 네, 호암미로의 구성,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가족 뭐 이런 것 포함해서 자갈, 피카소, 르누아르, 고갱, 중고등학교 때 듣던 그런 이름들 아닙니까? 미술 교과서 아이고. 수준인데요. 예. 네. 아이고. 이런 이게 걸 다 합치면 몇 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1만 1천여 건에 2만 3천여 점을 더하면 이제 3만 건이 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다 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근대 작품과 관련돼서는 국립현대미술관에 이제 기부를 하는 건데요. 예. 삼성은 이렇게 지정문화재 등이 대규모로 국가에 기증되는 건 전례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 미술사 연구라든지 이런 것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술품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기부되는 건 건국 이래 처음 아니에요? 뭐 거의 삼성의 표현을 따르면 세계 최초입니다. 네, 세계 거의. 최초. 네. 아, 이거 기네스북감이에요, 이거. 기네스 재단 연락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연락하실 거 없어요. 뭐 이거밖에 없지 뭐가 있겠어요. 그냥 뭐 박물관 하나 개방하는 것 같네요. 예. 네. 이건 뭐 저기 그 루브르 박물관 하나 생기는 느낌이 들 네,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외에도 병원의 그 인프라 조성에도 기부한다 이런 소식도 들렸나요? 그러니까 이 감염병 전문 병원 건립과 관련 연구에 7천억 원, 그다음에 소아암 등 희귀질환 어린이 환자 지원에 3천억 원, 합쳐서 1조 원을 의료공헌을 위해서 기부하겠다는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감염병 전문 병원 관련 연구 7천억 중에 한국 최초의 감염병 전문 병원, 중앙 감염병 전문 병원을 건립하는데 5천억 원을 쓰고 예. 나머지 2천억 원을 감염병 대응 인프라로 사용한다 이건데 예.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고려한 이제 대응인 것이죠. 네. 여기서 이제 좀 관심이 가는 것은 이건희 회장이 앞서 2008년 4월에
차명 계좌를 통한 조세 포탈 뭐 이런 혐의로 특검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삼성 회장직에 물러난다고 밝히면서 차명 재산은 모두 실명으로 전환을 하고 예. 그다음에 벌금하고 누락된 세금 납부하고 남은 것은 유익한 일에 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었는데 예. 그때 드러난 차명 재산이 한 4조 5천억 정도 규모였고 예. 이게 그러면 유익한 일에 쓰겠다라고 하는 그 대목에 나오는 그 금액의 액수가 한 1조 원가량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거든요. 예. 그럼 이번에 이 의료공원에 쓰는 1조 원이 그때 그 약속 지킨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여기서 이제 국내 언론들이 또 많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이 재산을 이렇게 많이 기부를 했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유족들이 내야 할 이 세금의 과세 표준이 줄어들었다. 아마 이런 효과도 생각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세금이 좀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2008년에 이건희 회장이 이거 사회 환원하겠다, 유익한 일에 쓰겠다 하는 약속이 이제 지켜지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이제 2008년에 이제 이런 약속을 하고 나서 네. 그 다음에 뭐 이걸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이게 삼성 설명입니다. 예. 어떻게 지킬 것인가를 여러모로 고민을 했는데 그 다음에 예. 이제 이명박 정권에서 뭐 평창 동계올림픽을 유치한다든지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뭔가 포괄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예. 이제 심근경색 때문에 이제 쓰러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면서 잠잠해졌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아. 논의가 좀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늦게라도 약속을 지킨 걸로는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양해해 주십시오. 예. 아니, 뭐죠? 지금은 아니, 그 누구 목소리는 성대모사입니까? 저 윤석열 총장 목소리 아니에요? 윤 전 총장은 이겁니다. 아, 이게 모든 성대모사가 윤석열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화사님은. 이분은 아무 때나 나오시는 분이에요. 자, 유족들이 내는 상속세가 그럼 얼마나 될까요? 오늘 삼성이 밝힌 대로면 삼성 일가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는 12조 원 수준입니다. 어우. 근데 이제 과세 대상이 뭐다 이렇게 세부 내역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아마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한 26조 원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는데 네. 역시 가장 큰 부분은 주식입니다. 삼성 계열사 주식 가치가 약 19조 원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게요. 예. 그다음에 여기서만 상속세가 한 11조 400억이 나오는 거니까 거의 이게 이제 제일 주식이죠. 크죠. 그렇죠. 그리고 용산구의 한남동 자택 그리고 에버랜드의 일대 부지 뭐 이런 것들의 상속분도 막대한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네. 앞서 기부하기로 한 재산의 규모는 그럼 얼마나 되느냐 했을 때 다 합치면 이제 한 3조 원 돈 정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이 3조 원이 이 과세 표준에서 줄어들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저는 제 재산 그 계산하고 집계하는데 30분이 안 걸리거든요. 30분이 안 걸린다는 것은 30분 정도 걸릴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 예. 부럽습니다. 아, 어떻게 30분이 30분이나. 뭡니까? 1분도 안 걸립니다, 우리는. 아, 그래요? 네. 1분도 안 걸리시는구나. 근데 그냥- 이분들은 되게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화사님이나 저는 그냥 계좌 열어보면 거기 있는 게 다니까 예. 얼마 안 걸리는데. 이분들이 재산을 세는데 드는 돈이 예. 제 재산보다 훨씬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마저도 당연히 드네요. 그럴 겁니다. 네네. 뭐 하나마나 한 말씀이세요. 예. 자, 그러면은 삼성 일가가 12조 원 낼 여력이 있을까? 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네요. 그렇죠. 근데 아무리 뭐 재벌 일가라고 해도 지금 당장 뭐 12조 원을 갑자기 내야 된다라고 하면 12조 원은 좀 부담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5년 연부 연납을 통해서 상속세를 내겠다. 이렇게 오늘 계획을 밝혔는데요. 그럼 이제 30일 날 신고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12조 원의 6분의 1 가량인 2조 원을 먼저 납부를 하고 나머지 10조 원에 대해서는 연 1.2%의 이자를 더해서 2026년까지 이제 분납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단 개인 재산에서 뭐 내야 되는 지금 당장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주식 배당을 받아서 이제 좀 내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네. 거기에 더해서 최근 삼성일가가 이 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알아보고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다라는 얘기도 일부 보도에 나오고 이건 있어서 소문이죠. 그렇죠. 네, 근데 신용대출을 그러면 화사님이나 또 저 같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규모가 아닐 거거든요. 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네. 엄청난 돈을 받아야 될 겁니다. 네. 과연 근데 그게 여러 가지 뭐 형평성이나 또 어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의 부담 이런 것들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이냐는 또 다른 이제 문제겠죠. 그런데 담보가 많잖아요. 근데 신용대출이기 담보가 때문에 많으니- 그 신용 담보는 대출이네. 신용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내 신용과 이재용 부회장의 신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런 의문이 예.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당연히 엄청난 차이가 나겠죠. 이재용 부회장은 갖고 있는 돈이 많으니까. 뭐 너무 그런 거 비교하지 마세요. 그렇죠. 근데 일부 이제 그런 여론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예.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아마도 이 재원 조달 방식에 지금 이건희 회장이 상속해주는 그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도 일부 포함될 것이다. 이렇게들 예.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방식일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그 주식을 매각한다든지 하면은 지배구조에 영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당장 매각할 이제 주식 지분이 뭘까에 대해서는 이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일단 매각을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 예. 여기서 가장 최대 관심사가 그러면 이건희 회장이 남긴 이 주식을 유족들 간에 어떻게 배분할 거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예. 사실은 여러 가지 지배구조의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장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일단 오늘 발표 내용에는 포함이 안 됐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뭔가 유족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또 예. 왕자의 난이니 뭐 남매의 난이니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 나왔는데 예. 일단 삼성은 그건 아니다 유족들 간 협의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어쨌든 좀 이렇게 이 지배구조 문제를 푸는 방식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지배구조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를 봐야 되는데 예. 일단 지금 삼성은 아시다시피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 이렇게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생명을 통해서 삼성전자를 간접 지배하는 그런 형태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를 또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준은 사실 또 지분이 이제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 이걸 이제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을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지배력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느냐가 갈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군요. 지금 가장 이제 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그냥 이재용 부회장이 다 혼자 다 이제 물려받고 예. 나머지 삼성생명 지분을 나머지 4명이 나누는 경우인데 예. 이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감당해야 될 상속세만 거의 9조 원이 넘게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이 너무 크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그 외에 뭐 계열 분리 나머지 이제 이부진, 이서연 등이 계열 분리를 하는 방안 또는 삼성이 이번 기회에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예. 이부진, 이서연이 갖고 있는 지분이 크지 않아서 계열 분리는 현실성이 없고 어허. 그다음에 지주회사 체제 전환하는 데는 삼성물산이 그럼 삼성전자 지분 지금 한 20% 정도를 보유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에 들어가는 동안 수십조 원이 될 것이다. 현실성이 좀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게 언제쯤 가닥을 잡을지 모르겠어요. 이제 앞으로 분납을 한다니까 그때 가서야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장 뭐 결론을 낼 필요는 없는 게 일단 예. 뭐 당장 뭐 다 납부하는 게 아니기도 하고 또 일단 분할 비율을 추후 결정해서 수정 신고도 할 수 있고 여기에 별도 시한도 없기 때문에 네. 사실은 차차 결정해도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배구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기 때문에 예. 이런 보험업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변수도 있기 때문에 좀 분위기를 봐서 아마 이 문제를 정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멉니다. 자, 여기서 또 청취자분들이 좀 관심 갖고 보셔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론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왔어요. 그 백신 관련해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이렇게 기부한다 이러면 사회적으로 또 사면론 주장 고개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우려를 가지고 오늘 경실련이라든지 이런 시민단체들이 입장을 밝혔는데요. 예. 상속세를 내겠다 그리고 기부하겠다 여기에 긍정적인 부분이 없는 게 아니지만 이것을 이재용 부회장 사면의 꼼수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예. 그리고 최근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사면 건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 정치권이 사면 여론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거듭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상속세는 당연히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것이고 특히 사회공헌 금액에 보면은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 사회환원 약속에 약 6조 원의 6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런데 통큰 결단을 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상황이거든요. 지금 약속한 건 예전에 다 했던 약속이다. 그렇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때 약속한 거에도 이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못 미친다라고 시민단체는 보고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일부 차명 주식 배당금 중 일부가 삼성과 미술품 구입에 사용된 정황도 사실은 삼성 특검 때 포착이 된 부분도 있으니까 예. 이 미술품 구입 관련 자금 출처도 명확히 밝혀져야 된다. 왜 그 이건희 많은 회장이 미술품 무슨 돈으로 구입했냐? 그렇죠. 왜 이걸 다 갖고 있는 거냐 이건희 회장이 예. 이런 이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청와대는 어제 사면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 앞으로 검토할 계획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예. 뭐 사면이 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기부로 인한 사면 마케팅은 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세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산이 준비하셨죠? 네, 국회 소식인데요. 네. 코로나19로 영업 제한이 되거나 또 금지 조치가 됐었던 그런 업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소상공인들에게 보상을 해주자. 손실보상법이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요. 예. 4월 국회 처리가 사실상 불발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아니 그 여야 다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뉴스의 비밀은 야하고 야는 통하는데 여하고 여는 정리가 안 된다. 예, 어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누군 지금 뭐 제 목소리입니다. 아 그래? 예. 고향의 말투로 네. 고향의 말투로 했는데 제가 또 영남 출신이고 예. 데뷔도 대구 CBS에서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항상 변화무쌍하시네요. 여러 방송을 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제가 초창기 방송 처음 할 때. 아, 그래요? 그때 대구 CBS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예, 많이 컸습니다. 많이 네. 성장하셨습니다. 대구는 작다는 자. 얘기입니까? 자, 어제 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 이게 뭘까요? 도대체 이 책임 공방까지 지금 오고 갖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회의가 이제 그렇게 물 건너 가게 되면서 사실상 다음 달 12일에 산자위 소위 회의로 넘어갔다라고 네. 하는 게 중평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것은 민주당이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이것을 들고 나서 상정하자고 하면서 예. 이걸 먼저 논의하면은 손실보상법 논의를 못한다. 예. 민주당이 막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파행 책임이 있다. 지금 시급한 법안들이 여러 개 계류 중인데 어떻게 손실보상법만 논의를 하느냐. 예.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국민의힘이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국민의힘의 이철규 의원은 손실보상법이 25개 법안이 올라와 있는데 하루 종일 해도 벅찬데 1순위로 심사해야 되는 건 맞는 거 아니냐라고 예. 또 재반박을 하고 있고 또 류호정 정의당 의원 같은 경우는 발의된 지 한참 지났고 싸울 시간에 했으면 통과됐다. 또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도 미스터리다. 누구도 반대를 안 하는데 상정이 안 됐다라고 상정이 안 된 것에 대한 야권 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아니 국회의원도 미스터리라 그러는데 우리는 그러면 이걸 누구 잘못이라고 봐야 됩니까 이거? 이게 그러니까 뭐 류호정 의원이나 조정훈 의원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데 통과가 안 됐다. 예.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참네. 근데 이게 사실은 반대하는 의원이 없는 것인가 그리고 무쟁점 법안이 된 건 맞는가 했을 예. 때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25개 법안이 올라와 있다고 했는데 그중에 17건이 소급 적용 그러니까 법 시행 전에 예. 손실을 봤던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는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네. 이 소급 적용에 3인방이 있습니다. 예.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예.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 요분들이 3인방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초당적 소급을 많이 3인방이죠. 주장하시는 분들이죠. 네, 소급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예. 헌법에도 보면 재산권 수용이라든지 제한 시에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된다. 네. 또 정책 의지만 있어도 가능한데 소급 적용을 안 하는 것은 반인권적인 국가폭력이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나왔고요. 그리고 국민이 내민 K방역 청구서대로 면제를 갚아야 된다. 빚 갚는데 소급 안 하느냐.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네, 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앞서 얘기한 3인방들이 한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그 25일이죠. 공동 기자회견을 또 열기도 했었거든요. 네. 여기서 한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 게 이 소상공인이란 존재의 복합적인 면모가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노동 중심을 두는 어떤 진보 정당 입장에서는 예. 우선적인 동맹자이거나 아. 혹은 사실상의 노동자와 같은 편 아. 이렇게 보고 있는 시선이 정의당 같은 경우는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보수정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도 어쨌든 기업이다. 장사하고 영업하는 사람들이다. 예. 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친기업이니까 소상공인도 대변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상공 경영인이다. 그렇죠. 예, 같은 경영자들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본다 이게. 예, 그렇게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이 노동과 자본 사이의 중간적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정치권에서도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중도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소상공인에게 접근해야 되는 아하. 이런 과제가 있으니까 이 3당의 의원 한 명씩이라 3인방을 형성을 하고 있는 아하. 예, 그런 국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이 노동자도 되고 자본가도 되는.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균형자라고 보는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여권 내부에서 제가 아까 여하고 여는 정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여권 내부에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결정적으로 기획재정부가 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이유가 되는데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재원이 부족해진다. 예. 그리고 중복 지원되는 게 있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이 이미 14조 원이 나왔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거 소급 적용하면 또 중복 지원이 된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안에는 이 외에도 임대료 인하라든지 전 국민 50% 50만 원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재원이 좀 부담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형평성 문제인데 이거를 소급 적용하면 과거에 영업이 금지가 되거나 제한이 되는 그 업종에 대해서 주로 보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여행업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80% 매출 감소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손해를 봤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한다. 네. 이런 논리로 현재로서는 기획재정부가 소급 적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여당과 기획재정부 간에 이제 이견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네. 그 이전까지 기획재정부는 사실은 이제 손실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보상을 한다는 개념 자체에 처음에 이제 반대를
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반대의 논점은 손실이라고 할 때 그 손실이 예를 들면 완전히 이제 영업이 정지돼가지고 행정명령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손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손실을 그럼 얼마를 봤다고 산정을 해야 되는지 예.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손실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경영상의 어떤 오류 때문에 손실인 건지를 또 구분할 수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손실액을 확정할 수 없다. 이런 논리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지금 반대의 초점이 재원 문제하고 형평성으로 갔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제 기재부가 또 물러선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기가 정리가 되고는 있는데 사실은 충분치 않은 진도가 충분하게 나가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네. 기획재정부하고 집권여당 의견이 좀 차이가 있다. 서로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의견 일치가 어렵다. 이건 이해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당 내에서는 과연 네. 우리가 민생을 챙기자는 단일 대오로 이걸 돌파하려는 준비가 된 거냐? 네네. 저는 이게 더 문제라고 보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선거 전에 있었던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기획재정부하고 삐끄덕거리면서도 계속 압박을 넣어서 또 예. 어느 정도 설득을 해서 안들을 타결시키고 집행을 했잖아요. 근데 현재는 선거 끝나고 나서 오히려 지금 기획재정부를 설득한다거나 어떤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여당이 부진하다. 이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반대 논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일리 있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런 행정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결국 가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정치의 문제고 결국은 국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문제. 라고 결국에는 정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민주당의 좀 부진함이 또 드러나는 대목인데 이거 좀 잘 정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자, 작년 총선 패배 이후로 황교안 대표 거의 보이질 않았어요. 네. 그런데 최승재 의원 지금 농성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지금 네네. 이 손실보상법 소상공인 이거 하자고 농성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유호정 전 의원과 함께 농성장을 방문했나 봐요. 함께 방문한 건 아니지만. 네. 예. 그런데 이 둘 사이의 어떤 접점이 화제가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공교롭게도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둘 다 손실보상법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에 네. 황교안 전 대표도 얼마 전에 농성장을 방문을 했는데 방명록에 서명을 하다가 류호정이라는 이름을 보고 어디 의원이에요? 라고 질문을 한 겁니다. 예. 최승재 의원이 당황하면서 정의당이다라고 안내를 했는데 예. 이게 사실 얼핏 보기에 황교안 전 대표가 류호정 의원 누군지 잘 모른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류호정 의원이 SNS에 이 소식을 게시를 하면서 분발하겠습니다. 씁니다가 아니고. 읍니다라고 올렸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의 뒤끝이나 혹은 풍자, 예. 장난기 이런 것들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말이었는데 여기에 황교안 전 대표가 댓글을 단 겁니다. 예. 의원님을 왜 몰랐겠습니까? 아. 고마워서 반어법으로 얘기한 겁니다. 아하. 라고 댓글을 달아줬어요. 네, 그때 예. 몰라서 진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다. 반어법이었다라고 하는 건데 예. 이 해명을 인정을 하자면은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당 의원의 농성장에 왔는데 다른 당 의원 이름이 있으니까 예. 좀 긍정 평가도 해줄 겸 농담조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문제는 이제 만약에 농담을 차라리 류호정 의원이 우리 당에 입당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면 더 농담이다라는 것이 돋보였을 텐데 예. 이게 황교안 전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도 그렇고 예. 이분들 캐릭터가 좀 엄숙해가지고 예. 농담을 해도 사람들이 농담인 줄 모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 이해찬 전 대표도 250석 총선 때 얻으시라 이렇게 예. 덕담 한마디 했다가 그게 진담처럼 느껴지니까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 네. 예, 그래서 약간 이런 정치인의 캐릭터가 이런 해프닝을 또 낳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진지한 얘기해도 사람들이 다 농담인 줄 알아요. 너무 또 그렇게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마세요. 지금 또 농담하신 거예요. 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왜 뉴스는 태어나기만 하면 병이 들고 망가지는지 그 뉴스를 병들게 만들고 있는 건 도대체 누군지 병들지 않는 뉴스를 원하고 있지 그게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는 김종대 목소리를 듣지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의 새로운 현상 뉴스의 생로병사 뉴스 생로병사의 비밀 세 번째 소식 빙하 준비하셨죠? 더불어민주당 문자폭탄 논쟁 뉴스의 비밀 혁신은 없었다인데요. 예. 재보선 이후에 양당 모두 혁신만이 살 길일 것처럼 했는데 여러모로 좀 물 건너가는 분위기 아닌가 해서 이런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요.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조홍천 의원이 한마디 했다죠? 어제 페이스북에 CBS 노컷뉴스 연속기획 문파 보고서라는 제목 기사 일부를 소개를 했는데 어허. 이 기사에 등장한 여당 지지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야당은 지금 엄청난 잘못을 해도 조직이 탄탄한 데다가 네트워크와 권력이 있어서 그게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하지만 우리 대통령과 우리는 지금 지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문자 행동하는 거 말고는 우리가 도울 방법이 별로 없지 않느냐 뭐 이랬다라는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조홍천 의원이 이렇게 썼습니다. 지난 재보선 이전에 4번의 전국적 선거를 다 이겼고 행정부, 입법부, 지방정부 권력을 거의 우리 민주당이 다 석권을 했는데 여기다가 또 기득권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했다는 우리 당 의원도 있다. 도대체 어느 정도의 권력을 가져야지 대한민국 주류가 그러면 되는 거냐. 네. 이렇게 반문을 했고 문자 행동을 하면 할수록 재집권의 꿈은 점점 멀어져 갈 것이다 라고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당대회에 나선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라면서 뭐하러 이제 이른바 문파들에게 과도하게 신경을 쓰냐. 문파들 눈밖에 나면 당선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우선 당선되고 봐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냐 이렇게 또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이거 신기하게 느끼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소수가 돼도 자기들이 다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민주당은 다수가 돼도 본인들이 소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종의 소수 유격대 게릴라 역할을 계속해야 된다. 그런 맥락에서 나오더라고 주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쨌든 유리한 측면을 따라가는 거겠죠. 예. 자, 전당대회 출마한 김용민 의원이 이에 대해 반박했다고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오늘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을 했는데요. 예. 정치인은 국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이 예. 당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소통 통로가 문자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문자를 많이 보내고 그것에 정치인이 반응하는 것은 권장해야 될 할 일이라고 본다라면서 이 조홍천 의원의 이런 주장을 사실상 반박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이렇게 상반된 태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실 문자를 보내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죠. 김용민 의원 얘기하는 것처럼 문자도 보내고 정치인이 거기에 답도 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까? 네. 그런 일은 충분히 권장할 만한 일입니다. 문제는 그 내용이 뭐냐는 거죠. 내용에 대한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문자 보내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하면 사실은 동문서답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최소한 어떤 정책을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걸 문자로 보낸다고 한다면 그런 건 충분히 또 고려할 만하죠. 예를 들면 최근에 종부세 관련돼서 여당이 좀 후퇴하려고 하니까 지지자들이 그러지 말라고 문자 보냈거든요. 예. 그런 논쟁은 항상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허. 어느 정도 바람직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게 아니라 배신자는 당을 나가라든지 어허. 또 과도한 어떤 피의식에 기초한 세계관 앞서 이제 기사에 인용된 예. 그런 것들을 막 강요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정치인이라든가 지도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한국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랄지 아니면 우리가 책임지고 이것을 해결하겠다든지 무슨 뭐 생각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런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게 없는 게 이제 좀 문제인 건데 사실은 당장 눈앞이 이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이런 의무, 정치인들의 의무를 외면해 온 거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그게 선거 끝나고 초선들이 좀 입장도 내고 변화의 움직임이 있다고 봤는데 전당대회 국면 오니까 그런 노력들도 다 없어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용민 의원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사례를 끌어왔거든요. 예.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하다못해 담벼락에 욕이라도 하십시오. 예, 이런 그런 얘기를 말씀하셨죠. 했었잖아요. 예. 그거하고 비교를 했는데 담벼락에 욕하는 것과 문자 메시지 보내는 것이 같은가? 예. 이 부분 좀 생뚱맞은 비교였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우 DJ까지 소환을 하시니, 아이고 참 이거 뭐 왠지 오늘 우리 방송에 문자가 많이 들어올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 변화의 전망 어떻습니까? 국민의힘도 변화가 어려운데 앞서 말씀하신 황교안 전 대표 막 나와서 뉴스에 나오고 예. 대선 나갈 거냐 묻는데 굳이 부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의원도 전당대회 출마 의사 거의 90% 굳혔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주호영 나경원 구도로 붙자. 즉 영남 비영남 구도로 붙자라는 건데 예. 여기에 원내대표 선거까지 친박 비박 대결처럼 지금 흘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2013년에 서울경찰청장이었던 김용판 의원이 등장해서 국정원이 댓글 수사한 거에 대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된다. 예. 이 주장까지 하면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예. 정권을 생각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전당대회 때문에 또 나오고 있는 거여서 어허. 과연 국민의힘도 혁신이 되겠느냐 멀어지고 있다. 밖에 있는 김종인만 웃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빙하가 두 당을 가차없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문자 많이 받으시더라도 너무 화내지 마세요. 뉴스 성내호병사의 비밀 여기까지입니다. 두 분 수고 많았어요. 고맙습니다.